혹시 이런 제안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출을 아주 쉽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잠깐 계좌만 좀 빌려달라는 그런 부탁이요. 이게 뭐 별거 아닌 호의 같지만 사실 여러분을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범죄 용의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덫이거든요. 오늘 그 과정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다루는 수사관들 사이에 뭐랄까 거의 철칙처럼 여겨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피의자가 된다. 정말 섬뜩한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여러분은 아마 경찰서에 가서 저는 그냥 대출 서류 때문에 잠깐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 것뿐이에요 라고 뭐랄까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 수사관의 사건 파일에는 전자금융 접근 매체의 불법 양도 이렇게 딱 한 줄로 범죄 용어로 기록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언어인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말이죠. 자, 그럼 수사관의 시선으로 이 범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첫 번째 조건, 이건 뭐 카드를 직접 건네줬냐 아니냐 이런 물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여러분의 카드, 비밀번호, OTP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어권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 그 사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요소,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대가성입니다. 대가라고 하니까 거창한 돈을 받은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좀 편의를 봐주겠다는 약속, 심지어는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그런 말 한마디까지 어떤 형태의 이익이든 약속받았다면 그게 바로 대가성이 됩니다. 수사관들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죠.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항변하실 거예요. 저는 이게 범죄에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고요. 근데 이게 법정에서는 잘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라는 아주 무서운 법 논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 좀 찝찝한데 혹시 나쁜 데 쓰이는 거 아니야? 라고 아주 잠깐이라도 의심을 했는데도 그냥 계좌를 넘겨줬다면 그건 그럴 수도 있는 위험을 스스로 감수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의 실체예요. 수사관들은요,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재구성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카드랑 비밀번호를 보냈죠. 두 번째, 얼마 안 있어서 전혀 모르는 돈,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그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돈이 곧바로 싹 빠져나가요. 이 세 단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이 사건은 여러분이 당한 사기 사건에서 여러분이 도와준 범죄 사건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심리전이 펼쳐지는 곳이죠. 바로 조사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어떻게 여러분을 옥죄는 증거가 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자리에 앉으면 수사관이 아마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많이 억울하시죠? 바로 이 순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마음이 탁 놓이시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신문 기법이거든요. 이 공감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입에서 사실 대출을 좀 쉽게 받으려고 라던가 소액이라도 벌 수 있을까 해서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말한 대가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백이 되는 거죠. 그 대화는 다 지원된대요. 소용없습니다. 요즘 디지털 포렌식 기술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지웠다고 생각하는 그 대화 기록을 다 복원해서요, 사장님, 잡업, 비밀번호 빨리요, 퀵으로 보내주세요 같은 단어들을 샅샅이 찾아냅니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가장 역설적인 상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혹시나 해서 이거 혹시 불법 아니죠? 라고 물어봤던 그 메시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게 불법일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결백을 증명하려던 질문이 오히려 유죄의 증거가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자, 만약에 수사 결과가 안 좋아서 재판까지 가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싸움이 하나가 아닙니다. 동시에 두 개의 끔찍한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 경우로 나뉘거든요. 첫째, 여러분이 정말 대출을 받으려다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서 카드를 보냈고 결국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대출 사기 피해자인가?
아니면 둘째, 계좌를 빌려주면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참여한 소위 말하는 통장 알바인가. 전자라면 무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지만요, 후자라면 실제로 돈을 못 받았다고 해도 약속을 받는 그 순간 거의 유죄가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 바로 형사 재판입니다. 요즘 이런 금융 범죄는 추범이라고 해도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아요. 징역형이나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부터입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두 번째 전쟁. 이게 어쩌면 더 끔찍할 수 있어요. 바로 보이스피싱의 진짜 피해자, 그러니까 여러분 계좌에 돈을 입금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상대로 거는 민사소송입니다. 아니 내가 직접 사기친 것도 아닌데 왜? 라고 생각하시겠죠.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당신의 계좌가 없었다면 이 범죄는 애초에 성공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원래 피해자가 잃은 돈의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여러분이 직접 물어내라고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럼 정말 만약에 이런 끔찍한 상황에 이미 빠져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할 순 없죠. 이때는 정말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빠르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증거 보존입니다. 여러분이 범죄에 가담한 게 아니라 교묘한 사기에 속았다는 걸 증명할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절대 지우지 말고 전체를 파일로 내보내세요. 그 사람들이 보내준 가짜 재직증명서, 대출 서류 같은 것들 있죠? 전부 다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작정 경찰서로 달려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가는 건 자수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제가 바로 범인입니다 하고 자백조서를 쓰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경찰서 문을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회복이죠. 먼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동결된 계좌를 풀고, 마지막으로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라는 무서운 꼬리표까지 떼어내야 비로소 이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제한된 그 쉬운 돈, 그 편한 대출, 그게 과연 여러분의 평온했던 금융생활 전체, 아니 어쩌면 인생 전체를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 제안을 받으셨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 제안의 진짜 대가가 무엇일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